먼저 갈수록 뜨거워지는 민주당 경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을 놓고 후보들 간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가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이재명 지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건 호남 불가론을 얘기한 것 아니냐, 중대 실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도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발언이다. 가볍고 천박하며 부도덕까지 한 일배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재명 후보,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님을 알게 될 거다라고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걸 들어볼까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이래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는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내가 실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꼭 잘 돼서 이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예, 이재명 지사 발언 직접 본인이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되니까요. 내 발언은 그 뒤에 이낙연 지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였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정기남 전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실장,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정기남 실장. 네. 이재명 후보 발언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우리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변호사시고 예. 대단히 머리가 명석하신 분인데 저는 덕담을 포장한 아주 교묘한 지역주의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그 인터뷰도 나옵니다만 그 지역의 확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실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당시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에 이낙연 당대표가 출마했을 때 덕담으로 얘기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덕담이었는데 왜 이 시기에 중앙일보 인터뷰, 뭐 언론사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시점에 그 당시 1년 전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 소위 이른바 확장성을 거론했느냐. 지역적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당한 그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금기시돼 왔던 부분인데 이를테면 영남 후보론, 호남 필패론, 영남 패권론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발언이 잉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예. 일반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신 지역으로 확장성을 규정하는 문제는요.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어떤 정부로 이어지는 역사성을 보더라도 지역주의라고 하는 발언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발언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1년 전 인터뷰 내용을 꺼내면서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로 어느 정도 이게 상당히 이 호각세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예. 다시 한번 어떤 지역적 확장성을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좀 감추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신성범 의원, 지역주의 망령 이게 사라지는가 했더니 이게 진보, 보수, 정당 간에도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역주의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이재명 지사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터부시, 금기시 됐던 영호남 문제가 민주당 안에서 나왔다. 그 대선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뭐랄까 이게 좀 심상치 않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게 제
첫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그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뒤에 보면 아시는 대로 뭐냐면 5천 역사에서 백제 호남 쪽이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통치한 적이 없다. 통합한 적이 없다는 거 역사에 사실 수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뒤에 붙는 말이 중요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역사적 사변이었어. 여기가 사건이 나니까 좋아요. 예. 덕담 수준인데 뒤에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지지율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다시 말하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확장력인데 예.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받을 수 있는 후보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다 보니까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호남 후보 필패론 내지는 뭐라 그럴까 불가론을 이야기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호남 후보 한 개로는 이야기했다는 그런 심정을 강하게 간단 말이죠. 제가 오히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대목이 왜 커지느냐 보니까 결국은 가장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지인 호남표의 향배가 결국은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내지는 전체 후보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개입을 해야 되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자, 정기남 실장은 덕담으로 포장한 지역주의 발언이다. 그러면 신성범 의원도 오해의 지역주의 소지가- 조장 발언으로 보십니까? 오해의 소지가 오해의 그렇게 소지가 있다. 해석될 만한 여지를 남겼다라고 예. 생각하죠. 자, 이낙연 후보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재명 지사 아니라고 했지요. 이낙연 후보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백제가 전국을 이런 식의 접근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비판했겠죠.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예.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떡을 주고 뺨 맞은 격이다. 중앙일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다? 떡이었으면 떡이라고 보도했겠지요. 아. 네, 그걸 저를 자꾸 싸움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기사에 어디에 떡이라는 게 써 있느냐 그 말씀이실까요?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네, 많은 정치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비판한 정치인들이 모두 바보이거나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바보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 자, 김두수 총장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김두수 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양당제를 하고 있는데 양당제에 가까운데 그게 보수가 영남을 주로 기반을 하고 있고 진보라고 하는 영역이 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진보 진영의 당은 이 세가 약해서 영남 민주 세력과 수도권 진보적인 세력이 같이 결합돼서 정권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주로 해왔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1년 전에 이런 이낙연 그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한 이야기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때 당시는 이제 소란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소란한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좀 더 유리한 지행을 차지하겠다 생각을 해서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정원장을 하고 있는 박지원 예. 원장이 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남만 가지고는 집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호남으로만 호남이 없으면 집권이 어려운데 호남만으로 집권은 더 어렵다. 이렇게 박지원 이야기한 게 원장이 언제 한 얘기입니까? 이게 옛날에 한 얘기죠. 아니 오래전부터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정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들을 수 있어서 확실하게 오래전부터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거는 그 확장성에 관련된 원론적 이야기고 민주당 계열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단 한 장의 필선 카드라고 하는 구호도 약간의 그걸 기반하고 있었고 그게 당시에 2002년 경선에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1위로 올라간 근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 호남의 한계와 그 호남을 고립시키고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포위했던 게 3당 합당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한국 정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제 보니까 김홍일 의원도 이걸 자구 그대로 해석해야지 이걸 너무나 그 내부의 심정이나
배경에 깔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적인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예. 무리한 이야기란 거죠. 오늘 OX로 한번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자, 일단 세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정기남 실장은 지역주의 조장 발언 맞다. 신성범 의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김두수 총장 아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중앙일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중앙일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제가 쭉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예. 첫 번째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것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통일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할까?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통일신라 후삼국, 고려, 조선, 그다음에 일제시대 거쳐서 대한민국 남북 대치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통일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충청하고 손을 잡은 것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 지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충청도 출신이지만 충청도도 백제에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DJP 연합이야말로 백제가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 말고 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봤을 때는 정말로 백제가 한 그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하면 충청도 입장에서는 우리는 백제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신라는 더더욱 아닌 것 같은데 고구려인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좀 이상하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질문을 갖다가 봤더니 이낙연 후보가 약점이 많은 후보라는 겁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기남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력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낙연 대표가 되는 것이 내가 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예. 지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이낙연 지사가 이기는 것보다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확장력이 중요한데 그 확장력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행간으로 읽어보면 예. 그거는 그 나한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남 출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참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는 비판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런데 정기남 실장, 네. 이제 그 의도는 그러니까 지역주의 조장한 발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찌됐든 중도 확장은 영남 출신인 내가 더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본 의도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백제라는 표현에 대해서 과연 지금 21세기 2021년에 백제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당한가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백제는 일베에서 쓰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웬 삼국시대 논쟁이냐. 도대체 백제 신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사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사적인 자리에서 호남 후보가 갖는 한계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 출신들이 갖는 여러 가지 확장성의 문제를 서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게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결국은 지역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촉발시키는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의 크기는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전 자꾸 과거를 가지고 싸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제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예, 자, 또 한 가지 논쟁거리 살펴볼까요? 자, 그런가 하면 이낙연 후보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걸 놓고도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오늘 수감이 됐죠. 그런데 수감 전에 이낙연 후보와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대통령을 잘 부탁드립니다. 잘 지켜주세요.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전화할 수 있죠.
그런데 이낙연 후보 캠프의 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 이 내용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자, 이렇게 김경수, 이낙연, 문재인 그리고 당원들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청와대 박수현 소통수석, 윤건영 의원 이렇게 인터뷰해봤는데 청와대는 이번 경선에 완전 중립, 문심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굳이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쪽의 김남국 의원 왜 대통령을 경선에 끌어들이느냐, 그게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김두수 총장. 예. 이걸 또 공개한 의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이라도 선거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해서 공개했겠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다른 후보하고는 통화 안 했나요? 제가 봤을 땐 그건 누가 전화해도 받았을 거고요. 비교가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 직접 만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났나요? 당일날 경남도청에서 행간에서 김두관 후보는 직접 만났는데도 공개를 안 했는데 예. 통화한 걸 공개하는 거는 조금 좀 상도위에 벗어나고 특히 이게 문심 시위도 또한 민주당 내에서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구태여 공개해가지고 좀 더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좀 잔수로 보여서 좀 대범하게 대도무분 같이 이렇게 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정혁재 변호사,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적자 서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네네. 그거는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권력을 받느냐, 어떻게 권력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다, 그 왕의 큰아들이다 그러면은 가장 우선권이 있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자냐 서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대명천지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시대는 아니고 정말로 능력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심판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문 정서를 자꾸 부추기는 야권 후보에 대해서 과거와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던 여권에서 자꾸 이렇게 과거 가지고 싸우면 글쎄요,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야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어제 만났습니다. 치킨하고 맥주, 치맥 회동이라고 하죠. 자, 만나서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이준석 대표가 술이 약한지 얼굴이 빨개졌더라고요. 똑같이 마셨을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은 상대적으로 좀 별로 안 빨개졌고. 자, 만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 8월 입당이 확실한 것 같다. 불확실성 절반 이상 제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대동소이. 그러니까 둘 다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뜻이겠죠. 윤석열 전 총장 정권 교체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입당이 멀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8월 10일 입당 날짜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동소이가 아니고 동상이몽인가요? 자, 두 사람 회동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저기 아니면 여기 중에 하나 고르라 하셨어요? 제가 원래 30년 닭갈비집 유명한 데 있는데 또 최근에 닭갈비 언급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자주 나오시는 편인가요? 건대는 제가 자주 옵니다. 네. 좋아요. 오늘 불확실성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거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제가 해드려야 되고 이미 우리 정치 선배인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아주 적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네. 윤석열 전 총장 정치인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태도가 많이 달라졌고 예. 표정도 밝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회동 결과를 저 유심히 봤는데 결국은 뭐라 그럴까 회동 입당 날짜는 못 박지 않았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8월 입당은 확실시 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예를 예. 들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걸 대표로서 말씀드린다는 부분이 있는 것도 윤 총장 이야기 들어보면 결정할 때까지 시간 좀 갖고 지켜봐달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 다시 말 좁히면 이준석 대표는 계속 빨리 입당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제가 결정할 때 늦지 않도록 결정할 테니 좀 시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예. 심지어 제가 볼 땐 비공개 모임에서는 날짜도 개략 정도 아마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8말 9초 전에 심지어는 제가 볼 때 8월 초도 윤석열 총장 입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그래 봐요. 예. 어제 만나보고는 곧 입당할까라는 확신을 갖게 된 모양입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아침에 그 당사 뒤에 보면 백드롭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동안 로딩 중에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오늘 나머지 한 칸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회동에서 저는 대동소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의지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방법론 그리고 세부 경로에 대해서 큰 줄기가 같고 약간의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저희 최고위 회의장 뒤에 있는 백드롭에 배터리 한 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고. 김두수 총장 원래는 딱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계속 유지가 잘 안 되고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빨리 입당이 뭐 요구되긴 하지만 입당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그전부터 계속 8월 말까지라고 하는 시한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그 시한에 쫓길 염려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성립돼서 화려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려면 지지율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뭐 하루에 0.1씩 빠지는 느낌이라서 한 일주일 지나면 1%씩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최근 대표의 리스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뭐랄까요 상부상조하는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리스크와 후보 리스크를 같이 좀 이렇게 좀 관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해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전반적인 뭐 8월 말 입당 같은 게 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지지율이 다시 좀 올라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하면 아무래도 조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 최 전 원장하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제가 주위에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은 왜 좋냐? 보스 기질이 있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로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최 감사원장을 왜 좋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반듯하고 뭐 그렇다. 완전히 캐릭터가 다른데 제 결론은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든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든 될 것 같으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지지율은 올라갈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아니면 제3의 뭐 원희룡 뭐 그런 여러 그 야권의 잠재 그 주자들한테
지지율이 확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기남 시장 지난번에 이어서 사실 이제 두 번째 만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뭔가 입당은 좀 뭐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 저는 입당에 상당한 교감을 이뤘을 걸로 보여집니다.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 전에 아마 저는 입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8월 10일 설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걸 봐도 좀 반성하는 느낌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어제 그 회동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좀 전에 우리 김두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이 야권의 대장주거든요. 근데 최근 한 몇 주 동안의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서 뭔가 이 정권, 야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권 교체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간의 어떤 동병상련의 심정이 작동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인 전술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떨어지는 지지율, 앞서 그 치킨 맥주 막 먹는 장면에서 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영화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영화를 찍고 있는 느낌이 들 텐데, 자칫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어제 두 사람 간의 치맥 회동 특별히 또 관심을 더 모았던 이유 하나가 그 배경에 그날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측을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윤석열 총장 캠프에 대거 몰려간 겁니다. 사실 그 전만 해도 이준석 대표 선을 그었지요. 당내 들어온 사람들은 의원들이 마음대로 도와줘도 좋다. 그 얘기는 결국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은 곤란하다. 일단 들어온 다음에 돕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뜻이었을 텐데, 어제 아침에 윤석열 총장 측 캠프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많은 이름을 보였습니다. 이름도 국민 캠프라고 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캠프 대변인의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희석 이두화. 자, 김병민 전 최고위원 방송활동 활발히 하고는 특히 김종인 위원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학재 전 의원은 상근 정무특보를 맡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상근 정무특보를 맡았고, 그리고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이거 상근 정무보좌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에 박민식, 신성범 의원, 박민식 실장은 뭐 하던 사람이죠? 검사 출신으로 검사 저와 출신. 같이 18, 19대 재선 의원을 지냈죠. 재선 의원 출신입니까? 네네.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이 상황실 총괄 부실장. 그리고 이제 김경진 전 의원, 장례찬 시사평론가, 방송활동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죠. 김경진 전 의원 우리 패널인데 지난번 방송 때 왜 나 같은 사람을 안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니 상근 대외 협력 특보로 갔어요. 내일 나오는데 한번 물어봐야지. 자, 이런 사람들을 모은 거를 두고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모였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편성에 참여했다는 것은 후보에게 조언하는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당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당이 콩가루 같다는 비아냥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당의 대선 주자를 당내로 모시고 오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될 일입니다. 예. 자, 신성모 의원. 일단 당에서는 좀 선을 긋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의 기류가 계속 충돌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지금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힘이 중심이 되는 정권 교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원 오브 댐 여러 명의 주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시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고 윤 총장이나 그 주변 인물들이 볼 때는 지지자들이 볼 때는 무슨 소리야. 정권 교체의 가장 주인공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주자 아니냐. 특별 대우해달라 뭐 이런 건데 제가 원래 이제 한기호 총장이 이야기한 것도 저 전직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 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 뭐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다시 말하면은 윤 총장의 빠른 입당을 조기 입당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저 당협위원장들 징계받지 않도록 빨리 8월 달에 들어오라는 거 하나의 수단이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보고 결국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갈등이 그러면 완전히 어제 회동으로서 없어졌느냐? 절대 아니죠. 예. 갈등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당 원서를 쓸 때까지는 쓰는 순간까지는 저 입당을 둘러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밀고 당기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네.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들어간 걸 놓고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뭐 좀 교감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그렇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분이 극구 반대했다면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저 세 분인데요. 함경호 조직부총장, 윤희석 전 대변인, 김병민 저 비대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 보면 윤석열 전 총장 비판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리얼리스트다. 현실주의자다. 예. 한 번도 윤석열 전 총장을 제가 볼 때는 마음속에서 치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감정에 휘둘려 갖고 다만 이건 있는 거예요. 6월 29일 날 이후 행보를 보니까 저 사람 내 생각에 못 미치네. 마음이 안 드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야권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후보인 거나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교감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종인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저런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김병민 씨가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못 가는 거죠. 저는 교감이 있다. 이미 그러면서도 시침이 뚝 떼고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 둘이서 저는 이렇게 보죠. 김두수 총장 생각하기에도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 만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만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감독 기능 같은 걸 요구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뭐 어제 나온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나는 배우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내려놓고 캠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지만 이 캠프에 정확하게 자장으로 모셔서 그런 감독적 어떤 지휘를 받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전체를 구상하고 있다기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은 여러 가지 보석을 좀 크게 두면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좀 약간 전략적 평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만나서 뭔가를 같이 뭘 합의해서 뭘 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조용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두 분이 다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지 정치라는 건 막후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이 나서서 이런 것은 당헌 당규에 어긋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에 꼭 뭐라고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윤석열 전 총장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꼭 그렇게 뭐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식구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제 입당해서 함께 대장정에 나서자라고 하면 더 좋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윤 총장의 영입 또는 윤 총장의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야권 주자 중에서 여당의 그 대선 주자들과 겨뤄서 유일하게 지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당대표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동소이하면 더 이상 야권의 유력 주자를 공격하는 일은 이제 자제했으면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 어느 쪽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재원 전 의원 말씀이 더 그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정권 교체 하나의 상징으로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당을 떠나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할 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갖다가 했는데 물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엔 내가 당 대표인데 우리 당 사람들이 자기 말도 듣지 않고 아직은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지지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넓게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그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8월까지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면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입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당의 입당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공당의 태도예요. 사실은 입당하기도 전에 입당을 전제로 해서 입당할 인물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겠다는 논리가 막 성립하게 된다면 이건 정당으로서는 굉장한 뭐랄까 강령 위반도 되고 규정 위반도 되고 어떻게 보면 기강이 해이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이걸 봐야 돼요.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그분 당 출신이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김재원 최고 논리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들어올 사람 이렇게 한다면 지금 그곳에서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편의적 발상이죠. 이렇게 김재원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이고 편의주의적 발상인 거예요. 저 부분은. 그러니까 당의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중진이라는 분들이 진중하지 못하게 가서 빨리 입당을 오히려 윤 총장한테 권유하는 게 맞는데 이준석 대표의 입 때문에 윤 총장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먼저 행동을 하고 또 오늘도 완전히 41명 가까운 분들이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하는 게 잘못되면 이게 당내에 잠잠하던 어떻게 보면 개파 문제, 개파 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먼저 들어와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미 당 안에 있는 인물들도 전 현직 의원들을 향해서 굉장히 어떤 구애를 해야 되는 개파의 갈등 국면으로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는 특히 이제 이미 윤석열 캠프를 위해서 일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마치 중립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상도에 어긋난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정기남 실장, 네.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캠프로 간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총장이 들어올까 봐 가서 도운 게 아니고 안 들어오고 계속 있을까 봐 가서 돕고 나중에 단일화할 때 어떤 그 효과를 더 노려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그 판단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양수겸장의 압박 전술을 펴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통상 보이지 않는 손 하는데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거의 보이는 손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지론처럼 얘기해왔던 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11월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 어떤 논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논리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까지는 버릴 카드라기보다는 아직도 유효한 카드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야권에서도 어떤 간에 지금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자칫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무게추가 벌써부터 기울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당내에서 당대표로서 추가적인 어떤 이런 지원이라든가 행동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부분들을 좀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하여튼 요즘에 윤석열 전 총장 상당히 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전에는 캠프를 이렇게 정돈해서 발표하고 저녁에는 이준석 대표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날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통성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 여야 간에 상당히 좀 큰 쟁점이 될 부분이죠.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예비후보가 김경수 지사와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등 선거 결과 부정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상실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은 과유불급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균형 감각과 비례의 원칙입니다. 배은망덕을 넘어서 균형 감각이 상실된 이러한 논리로는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두수 총장,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으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으로 공격을 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근데 검찰총장 출신인데 판결문을 제대로 안 읽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판결에서 1심, 2심 다 2심에서 와서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났거든요. 이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났고 다만 이게 이제 네이버에 그 전자의 어떤 이런 업무를 방해했다. 이걸 이제 이 조항인데 이 부분을 저렇게까지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까지 거론하는 거는 본인이 최근에 이제 이 지지율이 하락된 부분을 좀 더 세게 전통적인 지지율이 반문이라고 하는 반문재인 대통령의 노선을 분명히 할 때 좀 더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의도를 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도 예를 들면 그 네이버의 댓글이라는 게 누구를 지지하는 것을 막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공감이라든지 비공감 이런 표시에 의해서 좀 더 선호된 댓글을 위로 올리는 정도였고 우리 국민들 당시에 이런 세계적으로 진짜 정치 의식도 높은 국민이 그거에 의해서 휘둘려서 정치 뭐 투표를 했다든가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지나치게 학대하는 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그 자기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는 차원으로 좀 악수를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또 검찰총장을 임명한 그 정권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쉽네요. 그런데 신성범 의원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앞으로 시작될 본 게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 저 드루킹 사건은 너무 여권에서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분위기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온라인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 공작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게 댓글을 자꾸 조회수를 높여서 위로 올리게 되면 아 이게 여론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느끼게 됐던 거고 그래서 지난 4년째 대통령 선거에서 물론 이것 때문에 될 사람이 떨어지고 안 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혜를 받은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럼 저는 대통령께서는 알았든 몰랐든 보고를 받았든 안 받았든 첫건에 저런 범죄 행각이 확인되고 확정된 마당에는 좀 뭐라 그럴까 유감이라고 표현하시는 말이 맞다고 보고요. 저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을 리가 있느냐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허익범 특검이 어디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단서가 없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루 사실 다시 말하면 당시 김경수 그 비서실장 겸 비서팀장이 우리 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드루킹이 이렇게 하면서 댓글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는 안 한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선거운동 과정의 적법성, 당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문이 제기된 만큼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한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김두수 총장 그때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공보팀장 아니었나요? 수행팀장이기도 하고 공보특보이기도 하고 수행실장. 수행실장. 예. 자,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일단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검이 발견하지 단서를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윤석열 후보 살펴봤고 이제 또 한 사람 야권의 최재형 후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입당하게 되면 야권 판도에 어떤 변화가 올까도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외곽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재미를 봤거든요. 당내 일찍 들어오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의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최재형 전 원장 오늘 대선 예비 후보 등록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어지럽게 만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제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네.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은 안 했죠? 그렇죠. 오늘 중앙선관위 이제 예비후 등록하고 나서 충분히 준비한 후에 출마 선언하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제 상황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8월 달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혁진 변호사. 네. 방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감사원장을 지냈던 분이 정말 며칠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탁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실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묘한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렇게 직전에 그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그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일은 제가 앞으로 있는 동안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계속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문 대통령께서도 자유로운 부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에 걸맞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대가 있느냐, 심지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을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대선 후보가 되고 대권을 잡을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신성범 의원. 최재형 전 원장이 그 처음에는 좀 미미했잖아요. 그런데 입당 이후에 지지율이 꽤 올라갔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선 행보가 굉장히 빠르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의외로 딱딱 부러지게 하는 그런 이미지 개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겠지만 지금 머리도 짧게 깎으시고 좀 염색도 했어요. 염색도 안 했어요. 작은 문제지만 어찌됐건 윤석열 전 총장이 바깥에 있는 사이에 그 빈 공간을 빨리 차고 들어와서 당내의 세력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인간성 좋고 인격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대통령 감이냐?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비전과 식견을 갖출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이라니 거대한 어떤 굉장히 진흙탕을 해서 굴러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정치적 강인함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8월 초에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둘 사이에 상보관계랄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판도가 저는 결정될 것 같아요. 예, 최재형 전 원장 이른바 범생이라고들 평가하죠. 모범생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판을 의식한 듯 방금 전에 예비후보 등록하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 또 어제 윤석열 전 총장 국민 캠프 설립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으로 간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했지요. 한번 그 화면 다시 보실까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캠프로 간 것은 정당 정치의 정면으로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윤석열
후보 측을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전투력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정일함 실장 보시기에 어떻게 이제 좀 파이터가 돼가는 것 같습니까?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기본적으로 신상품 출시 효과는 볼 거다. 뭔가 앞서 우리 신상품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한 이미지라든지 상대적으로 어떤 흠결이 좀 적다든지 뭐 이런 요인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본인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지 않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이 제시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저는 야권의 지지율의 합의 결국 윤석열과 최재형으로 이 시소 게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도가 떨어진 만큼 최재형 후보는 좀 올라가고 하면서 뭔가 이 조정 국면이 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의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물은 우리 안에 사자랑 호랑이랑 같이 집어넣는 거죠. 예. 되게 같이 안 넣는데 예. 사자 호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것도 되게들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이제 지지율 차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제 4% 정도가 입당할 때고 일주일 지나서 이제 8%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2배 올라갔으니까 저 속도가 계속된다면 뭐 못 해볼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 10% 이상을 올라서면서 분명한 이제 비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최재형 감사 이제 후보가 됐죠. 후보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입당을 늦추고 있는 윤석열의 반사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가고 뭐 아까 이야기 말씀했지만 호랑이 사자가 있다면 또 국민의힘 내부에 곰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곰이라고 하면 기분 안 좋아할 후보들이 몇 있어요. 본인들이 사자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지지율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길지 사실은 모릅니다. 예. 예, 냉정하게 이게 1대1로 싸울 때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 만약에 다 모인다면 그런 변수를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8월 말 그 경선버스에 탈지 안 탈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날카로운 비판은 못하겠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정기남 실장 옛날에 야인 시대 보면 싸움은 실화소녀가 제일 잘했어요. 실화소녀가 잘할지 또 지금과 같이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온건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또 전체를 품어내는 또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는 순간 윤석열 총장을 전부 다 포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숙명 같은 거잖아요. 최재형 전 원장 생각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 바깥에 있으면서 사람만 쪽쪽 빼가는 지지율 1위 프리미엄만 노린다고 생각할 테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한 분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정부에 충성했던 검찰총장이 한번 싸웠다고 해서 갑자기 야권의 후보로 등극하는 게 마뜩찮을 테고 유승민 후보는 특히나 컨텐츠나 비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할 테고 이런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당내 검증이 더욱더 혹독해질 거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예. 여당이 공격하면 뭐 정치 공작 내지는 공세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당내에서 이런 검증대에 올라가면 치열한 경쟁에서의 당내 경선의 검증은 더욱더 혹독할 거다. 이 부분은 정확한 거죠. 예. 자, 최재형 후보까지 살펴봤는데요. 야권에 또 한 사람 있죠. 왜 요즘 이렇게 조용할까? 궁금한 사람 안철수 대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지금 대선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좀 약해 보이는데요. 합당 논의가 오히려 안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합당 아직 기싸움 중인데 이준석 대표 지도자 대 지도자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안철수 대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면 다른 경로로 해결 방법을 찾겠다.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직설적으로 받아쳤습니다. 합당이 싫으면 싫다고 해라.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죠.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거기에 또 대선 구도까지 겹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고 또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먼저 합당과 관련해서 펼쳐지고 있는 갈등을 한번 살펴볼까요? 녹취 들어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하지 않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려고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양당의 당헌 그리고 정강 정책들을 모두 다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분량이 거의 책 한 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난주에 넘겼는데 어제 일주일 만에 회동을 할 때 별다른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의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님과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제안을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준석 대표와 좀 만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야권 대선 후보군들의 생각이 모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만 집중하고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또 다른 경로로 그렇게 해결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기남 실장,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그것은 이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약속이 된 거고 그대로 쭉 됐는데 이준석 대표 되면서 잘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합당이 되면 서로 뭐가 좋은 건가요? 뭐 합당은 야권이 어쨌든 간에 좀 파이가 전체 야권의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과거의 안철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잘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소위 이른바 국민의힘의 어떤 그 합당을 거론했던 것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합당 논의가 지금 뭐 거의 매주에 한 차례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 비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이건 어떤 합당 과정에서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금 목리를 저는 부리는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어떤 본질을 일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야당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정권 교체에 있어서 과거에는 상수였다면 지금은 주변의 변수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실 그 현실부터 받아들이는 데서 입당이라든지 합당이 추진되는 것이 저는 좀 현실적인 방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역으로 신성범 의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존재감이 약해졌기 때문에 합당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게 잘 보시면은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설 자리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새 정치의 새로움은 대부분 이준석 대표가 가져가 버렸고 또 믿고 있던 그나마 같이 바깥에서 뭘 해보려고 생각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또 들어간다 그러죠. 그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채와 고용 승계 외에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분 요구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 현실 인정한다 하더라도 102대 3, 현역의원 숫자가 102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그만두면서 당대당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흡수를 하든지 말든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조가 이게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께서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너무 안철수 대표의 자존심과 버티고 있는데 그까지 깡그리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는 것은 전체 야권을 위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 안철수 대표보다도 이준석 대표 말을 들어보면 합당의 의지가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긴 합니다. 아무튼 야권의 주요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 항상 상수로 이제 존재했죠. 안철수 대표 현 정부를 향해서 계속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김경수 전 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내용 들어보시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부당한 범죄 수익으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정권을 도둑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 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작물 정권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용이었다. 전 대표 아닙니다. 현 대표입니다. 네. 예. 그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무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대권이라는 무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제대로 된 배역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안철수 대표는 혼자 곰곰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진짜로 대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냐, 그다음에 만약에 대권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이냐 아니면 그 다음이냐, 그거를 그 스스로가 먼저 정하고 나서 결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안철수 대표가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보여가지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드디어 법사위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걸 놓고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야가 일단 1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그러니까 후반기에 국민의힘 몫으로 주기로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간에 아주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를 끌어온 원구성 협상도 마침내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일하는 국회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국회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구태가 더 이상 우리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관련 안전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국회법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나 지키지 않아온 것이 문제입니다. 나아가 국회법 86조 3항을 개정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 역시 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와 상임위원회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수가 달라질 경우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김두수 총장. 네. 일단 그 상임위원장 문제가 좀 정리가 된 건 다행인데 저렇게 뭐 법사위 아니면 일치 안 받아 막 이랬다가 정리가 됐을 때는 뭔가 여야가 주고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뭐였을까요? 가장 핵심은 법사위가 저런 기능을 하면 안 되는데 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게이트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좀 심하게는 상원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그래서 법안 일체를 중단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래 권한은 없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간행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법사위 문제의 근본적인 건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합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저것이 대화에 타협을 하는 정치에서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으나 언젠가 쟁점 법안이 생기면 그대로 또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만들어서 121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법안을 스톱시킬 수 있는
그 제도, 즉 5분의 3의 의석을 가지지 않으면 국회에 제대로 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든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존재하는 한 저것은 해결되기가 어렵다. 임시방편적 합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보 의원, 국민의힘은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내 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겨우 정상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게 아시는 대로 계속 야당이 맡아오다가 지난번에 요번에 현격한 의석 사이로 인하여 다 민주당이 독식했던 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도 그걸 빨리 다 가져가라 이런 태도여서 됐던 거니까 제가 정치 현실적으로 봐서는 11대 7이고 잘 됐다. 또 법사위원장도 가져오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년 6월 달부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지만 힘을 쫙 뺀 그런 법사위원을 넘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이 하는 것도. 근데 다 좋은데 저는 뭐 정상화됐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여당 내에서 그 강성 지지자들이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하는 공격, 또 하나는 당내 대권 후보들 간에 저 여야 합의가 잘 됐다, 지켜야 된다는 이낙연, 아니다, 저거는 차라리 파기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요 오히려 민주당 내 문제가 저는 더 크게 보여져요. 네.